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왜 가셔가지고 출장 가신 동안 아주 나라가 엄청난 혼란이 발생을 했는데 아닙니다. 네, 덕분에 네, 아주 다이나믹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게 됐네요. 네,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디마살도 한번 네. 또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시즌 2를 좀 앞당겨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 한 해를 좀 차분히 돌아보자 이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 시즌 1이 있었나요? 한번 끊고 간 거니까 네. 제도역을 바라보며 네. 디마살 한번 그 새로운 포맷도 바꿨고 네.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다루는 주제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흥미로운 이야기 위주로 네. 한번 해보기 위해서 새롭게 한번 단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저희가 2024년 이제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 한 해를 또 한번 돌아보면서 또 내년도의 전망을 한 번쯤은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한 해 또는 내년까지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제 변화의 지점들, 이거를 이제 AI, 그다음에 네. 미디어, 네. 그다음에 검색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각각 24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 좀 정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25년이 되면 물론 이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상됐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뉴스에 파묻혀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25년도의 네.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년 동안 이 이야기가 빠지면 절대 그쵸. 이야기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이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특히 23년, 24년 해가 갈수록 새로운 기술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맞습니다. 그냥 AI는 지금의 현재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진화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촬영하기 바로 어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서 제미나이 프로 네. 공개를 했고 2.0까지도 이제 예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변화입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아마 그 순간에는 또 그쵸. 또 다음 버전이 나오고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바뀔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걸 좀 한번 돌아보고 네. 저희가 이 AI로 디지털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 일단 중요한 사건들, AI와 둘러싼 관련된 변화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네. 이렇게 짚어볼 텐데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연초부터 이렇게 쭉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많이 쓰긴 했는데 저는 애플 인텔리전스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최신 소식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게 개인화 그렇죠. 시작이다. 네.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영어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서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뭔가 좀 특별함은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아마 애플의 시작이고 네. 아마 이제 개인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말씀하신 애플 인텔리전스도 그렇고 사실 그 오픈 AI에서 이제 챗GPT 4 옴니가 나왔을 때 네, 이제 그 멀티모달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사물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네, 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시연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지각한다라든가 아니면 컨텍스트에 맞는 어떤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걸 보여줬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이제 약간은 주작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서 우와 했다가 네. 막상 그게 릴리즈돼서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한 것만큼 또 그렇게 잘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마 그 오픈 AI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사실은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쵸. 얼마 전에 구글의 발표를 보면 삼성전자랑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협력하고 더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아마 그 오픈 AI가 애플이랑 손을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게 우리가 직각하게
뭔가 큰 변화로 인지되기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빨리 와닿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나타났을 때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영상들이 어떤 소스를 변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렇죠. 그냥 공간을 창조하고 영상으로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줘 이런 거 보여줬을 때 되게 신기한 느낌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저거를 어디다 쓸고 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AI스러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건 딱 보고 아 이건 AI가 만들었구나. 네. 나는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다고는 느껴지지만 네. 동시에 일부분은 이제 실사 촬영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른 질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한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새롭게 네. 기대감을 품게 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앞서 나가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기술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단계인데 네. 사실 디지털 마케팅도 그렇고 이제 마케팅의 광고는 감성적이고 네. 공감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지와 좀 공감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뭔가 막 프롬프트로 동작을 만들어내고 뭔가 사실화처럼 그렇죠.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리고 그 피부도 굉장히 좀 약간 그런 인공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애니메이션이랑 게임 쪽에서는 AI가 가장 많이 또 활용되는 그렇죠. 분야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 기존에 오래 걸렸던 그런 작업들, 특히 이런 맞아요. 그래픽 작업들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동작들도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전에 그 게임 개발사들 가보면 그렇게 유리방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온몸에 센서를 달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동작 센서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막 그러니까 제작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한 게 지금 현재 AI인데 일단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면 굉장히 활용도 높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어떤 그런 이제 물리적 공간을 재현한다든가 그렇죠. 표현한다든가 지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대폭 향상이 됐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오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뭐 해서 먹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황금알을 가르듯이 당장 뭐에 써먹을지에 대한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맞아요. 차분하게 돌아보면 사실 뭐 이렇게 그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광고 제작물이라든가 저희가 업무 현장에 있어서도 네. 아이디어 도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게 AI가 이미 이미 막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다 적용이 돼 있었잖아요. 특히 그렇죠. 쇼폼이 나오면서 저작 도구에 그죠? 이제 결합이 돼 있었죠. 릴스나 스토리나 네, 이런 뭐 맞아요. 다 제작하고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얼굴 바꾸고 네. 다 AI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때는 그게 AI가 아니라 그냥 기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일상에 스며들어 있고요. 다음에 기존에는 뭔가 그런 브랜드들도 그렇고 사실 뭐 쇼폼을 만들고 하나 컨텐츠를 만들려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스크립트를 짜고서 배우들이 움직여갖고 콘티라는 네, 얘기도 그렇죠. 좀 짜고 그랬죠. 촬영을 하고 씬을 만들어서 그걸 편집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그 스마트폰이 이제 굉장히 좀 화질이 좋아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컷으로만 촬영해서 편집 AI 그 도구 앱에다가 집어넣으면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컨텐츠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쇼폼이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쏟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 스튜디오, 그러니까 제작이 과정이 필요 없고 개인들도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지금인데 사실 저는 그거에 가장 기여한 것도 AI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저작 도구 내지는 이제 복잡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급 툴들이 이제 맞아요. 일반인들 손에 이제 쥐어지고 있고 그런 걸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현장에서도 많이 좀 적용하고 계시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고 있나요? 뭐 우선은 지금 뭐 만약에 컨텐츠 쪽은 뭐 그래픽 쪽이랑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 쪽으로 나뉠 것 같아요. 저는 영상 쪽은 사실은 아직 뭐 AI로 하는 거는 크게 관여해서 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텍스트 쪽은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면 특히 챗GPT나 이런 것들은 다 텍스트 기반의 사람의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장 유용한 거는 지식 쪽이에요. 맨날 뭐 보면은 챗GPT가 의사 시험 보고, 그죠? 변호사 시험 보고, 맞습니다. 뭐 이제 뭐 수능 시험 보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수능 끝난 다음에 국내에 있는 회사가 그 학습시켜갖고 수능을 봤는데 그런 지식들, 널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정리하고 요약해주고 맞아요. 저 핵심을 뽑아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약점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게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거형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는 사실 뭐 법학이나 뭐 이런 세무 같은 이런 딱 정해진 그 우리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축적된 체계 그리고 이제 안에서 움직이는 많은 것들. 지식들. 네. 이거는 컴퓨팅에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반대로 트렌디하고 그 사람들의 복잡한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인텔리전스가 나왔을 거예요. 개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AI가 지금 못하고 네. 있는 부분이 뭐 심리 상담은 잘해요. AI가. 왜냐하면 심리 상담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규칙이. 그런가요? 맞아요. 패턴을 읽는 그래서 것 같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심리 상담과 고민 상담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민 상담은 안 돼요. AI가. 왜냐하면 그 고민은 지금 당장 뭔가 뭐 정치적 문제 때문에 내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얘가 그게 뭐지? 그렇죠.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고 다음에 뭐 이런 연예계나 빠르게 움직이는 패션들 막 이렇게 변화가 빠른 것들은 사실 AI가 학습 능력은 뛰어나지만 얘가 학습하고 나면 그건 과거가 되고 근데 요새 그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기초 모델 위에 그러니까 뭐 RAG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지식을 서칭해서 이제 뭐 어떤 그 의도된 컨텍스트에 맞는 답을 찾고 걔를 조직화해서 답변을 해주는 이런 기술들도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또 다루겠지만 그런 이제 AI 검색이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어폐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최신성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최신성이란 부분 지금 약간의 약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RAG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주의 있게 봤었는데 네. 여기에도 지금 현재 사실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 RAG는 네. 전체적으로 그런 그 정확도를 높여주죠. 왜냐하면 이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룰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특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학습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 빠르게 변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럼 얘도 그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RAG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이게 그렇죠. 학습이 돼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 속도는 아직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성이 요구되는 뭔가 뭐 사람들이 뭐 쇼핑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제품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원하는 거를 요구할 수 있는 복잡성이 요구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 뭔가 패션도 마찬가지로 뭐 체형도 있고 뭐 선호하는 컬러나 성향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AI가 감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실 뭐 올해 그 GPT-4나 뭐 옴니, 뭐 기타, 뭐 클로드 AI라든가 뭐 여러 형태의 이제 AI 그 베이스 모델이라 그러죠. 라마 네. 같은 뭐 공개된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최신 버전 또는 뭐 파라미터 값이 얼마가 늘었다. 뭐 이런 경쟁을 연초에는 뭐 앞다투어서 하다가 네. 지금은 약간 그 부분 좀 둔해진 것 같아요. 파라미터에 대한 뭐 얘기, 언급 이런 것들은 좀 줄고 대신 뭐 추론 기능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어떤 특정한 이제 목적과 요구에 맞는 이제 맞춤형 이런 AI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쓸 때랑 지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쓰는 프롬프트가. 네. 처음엔 뭐 프롬프트에 보면 약간 뭐 텍스트의 톤의 매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무의미해진 상태잖아요, 현재는. 점점 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들이 이제 작년 올해까지 올 초까지 많이 이제 언급되고 뭐 그 미래 직업처럼 다뤄지다가 이제 어느덧 그거는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이제 답을 끌어내는 어떤 이제 모두가 알아야 되는 기술 같은 형태로 좀 진화를 하고 있고 여전히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 영역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올바른 답을 찾거나 컨텍스트에 맞는 거를 잘 찾는 그러기 맞아요. 위해서 구조적으로 질의를 하고 연속된 질문을 이제 답을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사용법들은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도 늘게 되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늘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움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이제 낮아지는 것 같은 뭐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네. 요새는 뭐 그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요새 이제 웬만한 플랫폼들 가면 이렇게 AI 서비스들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타나도 별로 새로운 거는 아니게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러려니 아 얘도 이제 도입했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일상화라고 그러죠. 보편적인 사용으로 넘어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제는 이게 막 특별함보다는 네. 조금 다들 잘 쓰고 있고 그쵸. 나름대로 각자 개인의 사용법이 다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막 정말 가서 배워서 다들 꼭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엑셀에 뭐 수식처럼 꼭꼭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다양해지고 개개인의 어떤 사용 방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차피 결과가 다른 거니까 그렇죠. 이것들을 뭐 우리가 뭐 애견하고 뭔가 막 알아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강점인 카테고리랑 약점인 카테고리를 조금 우리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좀 더 강한 힘을 줘야 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올해 이제 많이 줄어들었던 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AI로 인해서 뭐 사라질 직업, 뭐 AI가 우리의 일을 대체한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공포와 불안, 뭐 거부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막 쏟아져 나오다가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에이전트로서 내가 필요한 만큼 어떤 그 어시스턴트로서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들에 대한 게 많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이제 호기심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게 결국은 이제 AI를 사용하는 능력이 뭐 저희가 디지털 기기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이 활용 역량이라는 게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변화 초기에. 그렇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이제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이게 격차가 줄어들어간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몇몇 그런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격차가 급격하게 더 커지는 현상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이 AI 뭐라 그럴까요? 역량이라고 그럴까? 리터러시라고 할까? 아니면 이 활용에 대한 측면들이 이 개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업 집단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가 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점점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내년도 전망 등기 포함해서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AI는 계속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윤리인 것 같아요. 네. AI 윤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그리고 뭐 오픈 AI 모두 다 전 세계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근데 이게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예전처럼 뭔가 이게 기술의 텀이 길 때는 분명 이게 갭이 굉장히 빨리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게 계속 버전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 아니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혁신의 정도 이런 것들은 뭐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력에 의한 차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엔비디아 칩을 누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것으로 이제 단순 치환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런 뭐 어떤 그 자본 집중도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이라든가 뭐 AI 시장의 어떤 그뭐 세계적인 패권 딱 중국계와 미국계 중국계라고 인정을 해줄만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압도적인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어떤 혁신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뀌고 막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맞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거의 절대 다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각 국가 단위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 집단들도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렇죠. 뭐 반도체 기업들은 제조업 기반의 뭐 어떤 생산성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뭐 국가 산업을 지탱할 정도로 이끌어오던 이런 집단들 같은 경우 이 변화한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또는 이제 뭐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될지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AI가 나왔을 때는 뭐 오픈 AI, 막 구글 같은 어떤 큰 자본력을 가진 네. 어떤 그런 플랫폼 회사들, 이제 그들이 약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머신러닝인데, 근데 결국엔 이거를 하기 위한 또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뭐 소프트웨어의 어떤 집적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축적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뭐 수학, 물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기초 공학에 대한 뭐 어떤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이 반도체를 다 아시아 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한 분업화죠. 그래서 분업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보호무역이란 말이에요. 다 미국을 불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트럼프가 또 복귀했으니 근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개발에 있어서 하드웨어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독점하고 누가 더 빨리 확보하냐가 또 이 속도에 또 큰 차이를 또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앤디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 자기 자신들한테 우호적으로 일단 규제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먼저 확보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항상 미국이 최우위에 있다. 그렇죠. 네.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잘 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뭐 이런 언어적인 격차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런 AI 기술 혁신에 대한 것들 얘기할 때 항상 뭐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은 영어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뭐 조금 범위가 넓더라도 이게 라틴 계통이라고 그러죠. 이쪽이 좀 빨리 적용되고 예, 동북아 3국은 항상 좀 뭔가 좀 늦는 듯한 네, 뭐 구글이 뭐 한국을 뭐 1티어 국가로 하겠다 뭐 이런 시도들도 있긴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언어적인 격차 그런 거는 결국 데이터의 차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퀄리티의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좀 기술 얘기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지금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와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좀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가상 호스트 요즘 뭐 라이브 커머스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가상 호스트 이게 좀 저는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거든요.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막 이렇게 한국말 하는 사람을 만들고 막 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선거 방송에서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뉴스를 요약해서 보여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계속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질감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자막을 봤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봤어요. 예, 이게 그 가상 그 AI로 생성된 음성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그냥 뭐 이질감이 느껴진다라고 막 느껴졌던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음성 부분은 굉장히 그 영상의 질감도 거의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던데요. 근데 영상은 일단 뭐 뉴스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영상이었고 제가 봤던 건 하지만 이제 그걸 다시 사람이 하려면 더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유튜브용으로 다시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려면은 다시 더빙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뉴스에 있던 거를 그냥 잘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 생산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되게 뉴스처럼 빠르게 업로드하고 이렇게 컷 이런 편집 영상으로 내보낼 때 굉장히 좀 저는 좀 주의 깊게 봤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그 집중이 잘 되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떤 뭐 샘플링을 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어디선가 그런 이제 쇼 호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쇼 호스트 그쵸. 분의 이제 이미지 샘플을 가지고 가상 호스트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물론 이제 완전히 자연인처럼 이렇게 딱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자연스럽고 이제 그 대화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막힘없이 진짜 호스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아마 가짜일 거야 이런 의구심을 잔뜩 집중해서 보는 거 아니라면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보를 전달한다라든가 뭔가 설명하는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전달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얼마 전에 코카콜라 그 크리스마스 광고 예전 그 클래식 광고 다시 한 거요. 이번 AI로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그냥 처음 봤을 때 잘 못 느꼈고 어차피 그래픽이잖아요. 굉장히 AI로 저렇게 다양한 버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렇죠. 저는 지금 왜냐면 AI가 생산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픽 쪽에서 근데 굉장히 그런 되게 뭔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더라고요. 뭐 어색하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게 AI로 제작했다고 따라는 거 몰랐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근데 AI로 제작한 영상은 AI로 제작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윤리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뭐 따로 얘기하겠지만 뭐 딥페이크 같은 문제들도 있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거는 위험하다고 보통 여겨지니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코카콜라가 좀 자초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왜 그랬대? AI로 제작한 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네. 프레스 릴리즈를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뭐 어차피 광고니까 뭐 과거의 어떤 클래식한 것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했던 광고의 어떤 그런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먼저 좀 프레스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뭔가 AI로 자기네가 뭔가 막 퀄리티 좋고 뭔가 만들어내면 야 우리 AI 선도기업이야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올 초에 이제 그런 뭐 소라가 등장하고 뭐 미드저니가 계속 새로운 네. 샘플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가능성을 내놓으니까 이제 우리도 뭔가 한다라는 것들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그런 AI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래야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AI로 광고를 제작했던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닥 좋은지 모르겠던데. 그닥 좋은 게 아니라 네. 사실 뭐 부정적인 여론이지만 관심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로 뭔가를 만든다라는 자체가 이제 주목을 끌거나 화제성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그거를 뭐 빨리 도입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뭔가 이런 패스트 팔로워에 대한 집착.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다수의 뭐 기업이나 기관들은 그건 잘 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아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제가 그 잠실역 광역버스 환승장을 가끔 가는데 네. 거기에 그 기둥마다 다 인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막 무슨 딱 여기가 이게 미디어월이 그게 기둥마다 닿으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렇죠. 몰입도를 그래서 좀 막 옛날에 막 다이슨이나 이런 브랜드들 했을 때 막 딱 들어서면은 이게 기둥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딱 각인이 잘 돼요. 그렇죠. 큼직큼직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인가 되게 밋밋한 이미지 몇 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하얀 바탕에 뭐가 올라와 있는데 좀 뭐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롯데 광고래요. 롯데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밑에서 롯 근데 밑에 거기 어려워요 요새. AI로 제작된 광고 뭘 표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 카피라이팅도 사실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궁금해서 영상 광고도 있다고 찾아봤는데 또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에도 뭐 우리가 많이 비판 받았던 거고 이제 많이 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기술을 빨리 도입했다, 우리가 네. 먼저 썼다 이런 걸로 뭔가를 해보려는 내부 보고로 칭찬받고 싶으신가 보죠.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컨텐츠 생산 쪽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광고 플랫폼들에서 네. 그러니까 소재를 변형하거나 이렇게 뭐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핑을 해서 빈 공간을 메꾼다든가 아니면 변형해서 베리에이션을 자동화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생산성이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퀄리티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필요한 만큼의 그 어떤 성과를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게 진일보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저 메타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그 그렇죠. 부분에서.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메타가 제공하고 있는 뭐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은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을 만큼 그냥 다 알아서 잘 쓰고 계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 AI 활용의 한 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뭐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머신러닝, 뭐 AI와 조금 뭐 다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이제 광고 부분이나 이런 영역에서 어떤 그 예측 모델들을 활용하는
뭐 학습 데이터를 쌓고 그걸 최적화해서 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은 꾸준히 계속 진일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저는 뭐 새로운 상품들이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크게 주목받았을 텐데 그렇죠. 워낙 뭐 다른 기술 발전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쓱 지나가긴 했는데 광고 상품들에서 이런 AI 기술 또는 머신러닝을 채택해서 나온 새로운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공중파 방송만이 아니라 네. 사실 뭐 국내에서 뭐 CTV, 뭐 커넥티드 TV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매틱 바잉에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실 해외는 다 셋탑박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 TV 같은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TV 안에 스마트 이제 TV. 스마트 TV라고 그래서 그래서 삼성이 미국에서는 삼성 에즈가 있잖아요. LG 듣고 LG TV. 근데 이제 이런 스마트 TV가 있으면서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 여기로 광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중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광고 파워가 사실 이제 디지털로 옮겨온 거죠. 그렇죠. 네. 뭐 그거 이제 우리 미디어 시간에 좀 한번 따로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이제 뭐 공중파다 아니면 뭐 디지털 미디어다 이런 구분은 이제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아마 지금은 그 아이폰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그런 애플 인텔리전스를 도입해서 지금 뭐 폰이랑 뭐 맥북 맥이나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마 추후에는 그런 TV나 셋탑박스들 전부 다 통합돼서 아마 그쵸. 사용자의 애플 어떤 홈 네, 같은 것들이 그쵸. 관심사와 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파악해서 아마 광고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현실론하고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뭐 좀 이렇게 와 소리가 날 만한 어떤 그런 뭐 자동화라든가 뭐 어떤 AI 어시스턴트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미 쪽에서 많이 그 구현이 돼서 일상을 파고들고 있고 뭐 그 변화가 이렇게 큰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변화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AI 스피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높은 기대와 급속도로 찾아진 실망과 뭐 시리아, 지니아 뭐 많았잖아요. 빅스비부터 그런 이제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가졌던 뭐 화려한 미래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걔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김치국 마실 필요는 없고 네.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냉철한 시각을 바라보면서 이제 업무 현장에서 얘를 어떻게 이제 딱 발맞춰서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AI가 뭐 기술 얘기도 하고 발전하고 뭐 크리에이티브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 전 브랜드 세이프티 이전에도 항상 강조드렸지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게요. 네. 근데 뭐 그렇죠. 브랜드 세이프티도 결국은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들이 얼마든지 쉽게 변형되고 그렇죠. 뭐 재창조되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파괴되기도 쉬운 맞아요. 그 세상이 됐으니까 네. 사실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디페이크 관련된 이슈도 많았고 그쵸. 연예인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써서 뭐 투자 유치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가지고 그렇죠. 그거 이제 뭐 거의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현실적인 제도적으로 이제 규제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제 뭐 일종의 계몽 홍보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기술의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불가분한 그런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이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속칭 쇼펌 컨텐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뭐 저작 도구가 그만큼 이제 혁신이 되고 손쉽게 다루게 되면서 그랬는지 뭐 사실 저는 뭐 쇼펌을 이렇게 즐기는 연령대는 아니지만 컨텐츠의 요새는 뭐 흐름이나 유행이라는 거는 거의 쇼폼을 타고 점화가 되고 거기에서 뭐 맞아요. 패드 패션이 만들어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때요? 그 쇼폼을 주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쇼츠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20분짜리 영상을 소비하려면 1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 안에 소비할 수 있는 쇼츠는
뭐 몇십 배 된단 말이에요. 뭐 몇백 배 그쵸.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쳐다보게 되니까. 조회수가 좀 무의미하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쇼츠를 조금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컨텐츠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된 컨텐츠는 한 사람이 계속 돌려봐요. 재밌으니까. 아, 본 걸 또 본다는 본 걸 또 얘기예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딩 타임이 네. 뭔가 쇼츠라고 해서 30초짜리야. 30초 보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이 컨텐츠는 좋은 스코어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런 막 반려동물 이런 거죠. 반려동물 좋아하니까. 반려동물 영상 중에 막 귀엽고 막 이런 영상들 보면 계속 돌려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그 영상은 터져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뭐 제가 아직 관찰자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네. 그러니까 뭐 쇼폼 뭐일 수도 있고, 뭐 릴스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네. 틱톡도 릴스라고 그러네. 틱톡도 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은 보니까 그런 이제 챌린지류 같은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에 대한 것들을 여러 버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맞아요. 그거를 모방하거나 변형하거나 패러디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컨텐츠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선단을 이룬다 그러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접하게 되면 뭐 무슨 챌린지가 떴다 그러면 귀가 아플 정도로 우리가 그걸 본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여름에 그 탕후루 아 뭐였죠? 탕후루 그게 어디 가나 들리는 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다들 이어폰을 꽂고 있기는 한데 화면들이 같은 종류의 챌린지 영상들이 계속 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아주 명민한 제작자들도 아예 그거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영상 같은 것들을 맞아요.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짧게 해서 뭐 장면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결국은 드라마 한 편을 그냥 쇼츠 시리즈로 피드로 쭉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건 좀 미디어 쪽 가서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그쵸. 텐데 네. 일단은 이게 짧다 보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고 네. 다음에 뭐 쇼츠를 미디어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네이버 클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AI와 연관시켜서 보면 이제 결국은 이런 짧은 비디오들을 만들어내거나 저작 도구들에 이제 AI 기술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짧은 영상들의 어떤 뭐 퀄리티가 뭐 실사와 동일한 걸 기대한다라기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그렇죠. 재미와 그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아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이제.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브랜드들은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데 뭐 브랜드가 쇼폼 영상을 그런 브랜디드 콘텐츠로 막 만들어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아티스트들이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감각적이기도 한데 전파력도 근데 있고. 뭐 브랜드들을 보면은 이런 큰 조직들, 막 거대한 조직들은 굉장히 거기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럴 근데 수밖에 없지 오히려 않을까? 독립 브랜드들이 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뭐 빨리빨리 찍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브랜드처럼 막 뭔가 제작하고 컨펌 받고 막 검수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기네들이 이제 인하우스에서 브랜드도 있으니까 젊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브랜드나 이런 곳들이 보면 릴스든 쇼츠든 그리고 이미지든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요. 그렇죠. 제가 연남동에 있잖아요. 네. 연남동에 있으면 비가 옵니다. 그 비가 와서 나가서 이렇게 우산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다 독립하시는 그런 분들이 붓줄을 들고 사진 아이폰 들고 나와서 사진 촬영하려고 이렇게 어디에서 찾지 구두를 잡고 있어요. 아, 비 오는 그거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뭐 반영되는 걸 찍으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잡아서 찍어서 빨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올리는 게 굉장히 빨라지니까 이게 지금 소비자들이 있는 상황이랑 이제 빨리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접점을 조금 더 그런 젊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지금 그 기회를 더 빨리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나 어떤 전파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나 이런 이제 AI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이제 가속도가 더 붙는 이런 그렇죠. 양상들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뭐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 보이스를 유지하고 자기의 톤앤맨의 스타일들을 만들고 하던 것들이
이런 형태가 되면은 사실 뭐 관리하기 힘든 영역들이 많아지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뭐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2015년, 16년 이때는 그런 광고 미디어 그 바잉 플랫 그 솔루션에서 뭐그 RC API 써가지고 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레인 크리에이티브들을 광고로 내보낸다든지 뭐 바람이 많이 불면은 뭔가 그런 윈드 브레이커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런 것들 내보낸다든지 뭐 러닝 관련된 걸 할 때도 뭐 비가 오면은 조금 더 그런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 다 레인웨어 위주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뭐 AI라기보다는 뭐 API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제 자동화 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게 그때는 막 뭔가 미리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생산이 되게 짧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도 진짜 빨리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경기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다 버전이 달라지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고 버전을 갖고 있다가 그 결과에 맞춰서 송출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 같은 곳들이 더 강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전의 브랜드도 막 FW를 만들고 SS를 만드는 브랜드들은 빨리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미리 기획하고 미리 디자인된 거를 생산 MOQ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전에 보면 명품 브랜드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버버리가 매월마다 신상품을 내는 것처럼, 그건 좀 명품인데 약간 스파 브랜드처럼 움직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그 디지털 네. 미디어의 가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컨텐츠 홍수라고 하죠. 네. 그 휘몰아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압도되는 것 같기도 네네.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비자도 그런 쏟아지는 콘텐츠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선별적으로. 짧아지는 거죠. 탕후루 가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금방 사라지고 탕후루 주인들 어떡하실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은 사실 AI죠.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 그 어떤 그렇죠. 그게 이런 것들을 가능해져 버렸으니까. 가속화시켜준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뭐 다른 곳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컨텍스트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속 세그멘트라고 부르잖아요. 네. 소그룹들. 이것에 맞춰서 이제 여러 버전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뭐 어떤 개인화라고 부르긴 했지만 네. 그때의 개인화라는 건 일정한 집단의 어떤 그룹을 가정하고 바라보는 개인화였다면 네. 이제 AI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 개개인들이 소그룹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초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 사회적인 요구,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그 마켓에서의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누가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려면 사실 뭐 AI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의 조직적이거나 아니면 뭐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나 역량,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숨가쁘게 달려온 2024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정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24년은 이 AI의 변화에 있어서 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하이라이트들을 좀 꼽는다면은 어떤 것들을 좀 꼽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일단 좀 멀티모달 AI가 가장 그쵸. 네. 초반 연초를 강타했던 네, 제일 좀 큰 변화였던 강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논의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AGI라고 부르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일반 그 AI 네. 일종의 이제 사람처럼 학습하고 이해하고 대처하고 응대하는 이런 AGI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한편으로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깝게 현실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AI 어시스턴트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 멀지 않은 이제 현재로 다가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24년 저는 좀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는 어떠신가요? 뭐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뭐 그런 크리에이티브의 생산성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부분인 것 같고요. 디지털 마케팅에는
계속해서 사실 AI가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고, 바잉 부분도 사실은 뭐 구글이 AI를 도입한 거는 뭐 2015년, 1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그쵸. 계속해서 결과에서 진화하고 있고, 다음에 뭔가 지금은 막 예전에는 뭔가 막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막 A/B 테스트를 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사실 A/B 테스트라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냥 AI에게 맡기는 그렇죠. 머신러닝에 맡기는데 학습을 시키는 이게 뭔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다양한 목록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사실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생긴 거는 좀 더 브랜드들이 이 빠른 변화에서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약간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쵸. 네. 기술의 혁신과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지체라고 그러죠. 네, 운영하는 맞아요. 사람의 격차가 있는 것들은 뭐 한동안은 뭐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한 번쯤은 해봐도 되는데 그 조금의 금액이라도 이 테스트하고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아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도 그 구글 퍼포먼스 맥스가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과를 낼지 사실 뭐 벤더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상품이다.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인하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걸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재가 어디에 어느 면에 어떤 형태로 되는지를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에 의해서 알고리즘에서 결정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약간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원치 않는 슬롯에 갖다 꽂혀서 맞아요. 엉뚱한 컨텍스트를 만들어낼까 봐 아까 브랜드 세이프티도 연장된 부분이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헤어 관련된 거 했는데 그 탄핵되신 대통령님 그 기사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탄핵의 계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딥페이크,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브랜드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었고요. 우리 나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 호스트 또는 가상 캐릭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화된 변화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초거대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어떤 초개인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양상, 그 문은 이제 열어젖혔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 전망이 얼만큼 현실화될 거고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한 24년도 저희가 AI의 변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업무 현장에서의 그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AI한테 기대하는 게 딱 하나 보여요. 왜냐면은 그 챗GPT 4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영화 허에 포스터에 샘 알트먼을 다 갖다 넣었거든요. 스마트 에이전트를 꿈꾸는 다들 사만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그거는 저희가 좀 쉬었다가 25년도 전망에 이 AGI라고 하는 그 스마트한 에이전트가 정말로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까지 2024년도 AI 돌아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25년도 전망에 대한 것들을 또 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마살이었습니다.